자, 오늘 이제 중국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가 언제 생겼겠습니까? BC 1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BC 뭐 한 30몇 년, 60몇 년, 90몇 년 이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그때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은 그것보다 기록된 역사는 역사적 유물이 나오는 하, 주, 상은주 이런 나라들은 2070년부터 보통 역사를 봅니다. 하나라와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가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라와 이 이전에는 삼항오제의 시대라 그래서 역사하고 막 전설의 시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하튼 하나라와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선 게 이제 주나라죠. 주무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공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죠. 이 주나라가 이제 중국을 다스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주나라가 이제 BC 1046년부터 BC 256년까지 존속 790년간 존속을 했는데, 이 존속을 하더라도 그냥 있은 게 아니고 한번 중간에 크게 끊깁니다. 서주와 동주 시대로 나눠지는데, 이거 770년까지를 서주 시대라 그러고 동주 시대를 이때라 그럽니다. 이때는 함양에 있었고, 서주는 외국 북쪽에서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함양에서부터 낙양으로, 여러분 노래 아시죠? 낙양성 심리하에 하는 그 낙양으로 이사를 한 게 동주입니다. 동쪽으로 이사를 했다 그래서. 서주와 동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국지를 보시면 동주 열국지라고 나옵니다. 동주 열국지가 이 동주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주나라가 여기 낙양이 아주 조그마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주에 있을 때는 전체를 지배했었지만 이쪽으로 이제 침입을 받아가지고 옮겼을 때는 아주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봉건제도라는 게 이제 아시죠? 주나라가 이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배를 하려니까 이 땅이 너무 넓은 겁니다.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밑에 신하들에게 나눠줍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태공망 같은 큰 신하에게는 이 제나라를 이쪽을 땅을 주겠다. 그러고 자기 동생에게는 여기 노나라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 쪼개줍니다. 그 나라를 쪼개주는 이게 뭐냐면 거기다가 가서 나라를 봉해서 세워라. 이래서 봉건제도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 자기가 각 나라들은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 왕에게 일정량을 항상 갖다 바치는 그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죠. 이렇게 다 분봉을 해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래 그 나라가 그 당시에 한데 1000개가 넘습니다. 이걸 다 제후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주나라 왕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무슨 공, 후, 뭐 작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작, 후작, 남작, 뭐 자작이라는 말들이 여기서 이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쓰는 걸 여기 걸 빌려가고 쓴 겁니다. 이렇게 돼 이제 이 동주 시대가 접어들었는데 이때부터를 이제 이때는 주나라가 하나의 그냥 제후국적으로 몰락한 때입니다. 이 견영을 침입으로 이렇게 이제 낙양으로 이제 옮겼는데요. 이 514년, 770년부터 이걸 춘추전국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을 이제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만큼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다 이야기해봤자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춘추전국 시대는 동주 시대다. 770년부터 250년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춘추 시대가 이제 770년부터 40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춘추 시대는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낭만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뭐 좀 상대를 배려하고 했는데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은 진짜 뭐 그야말로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딱 7개의 나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는 이 7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진나라가 이걸 다 점령을 해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죠. 진나라가. 그게 221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역사가 대충 이래 되는데 이 초장왕이 있었던 시절은 그보다 BC 한 600년경이라는 거죠. 이보다 한참 있으니까 어떤 시대인지 하면은 BC 600년경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죠. 춘추시대입니다. 이래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진나라. 이게 나중에 이 진나라가 서쪽 끝에 있었는데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 통일된 진나라를 만들죠. 이 이제 초나라 밑에 오나라, 월나라. 지금 이게 그 베트남을 월남이라 하지 않습니까? 월나라 아래에 있다 해서 월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제나라, 산동반도의 제나라, 그리고 진나라. 이 진나라가 진짜는 진주할 때 이 진짜는 나중에 한위조,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세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나라, 그러니까 진, 초, 연, 제, 한, 위, 조 이 7개가 딱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7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춘추 시대에는 아직까지 이런 형상이 되어 있었는데 춘추 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나라가 원래는 이 전체의 제후, 그 왕의 나라고 나머지는 다 제후들인데 이 주나라가 힘이 없어지니까 다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주나라의 왕을 아주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국들의 그 의무가 뭐냐면은 존왕양입니다.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들을 물리친데 존왕양이라고 해요. 그랬었는데 이 제후국들이 힘이 세지니까 이 왕을 좀 우습게 알고 이 전체를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지배하고 사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춘추오패라 그럽니다. 최초의 패자가 이 제황공입니다. 제 나라에서 황공. 그러니까 여러분 관중 포숙 이야기 아시죠? 이 그 명재상 관중이 이 황공을 도와가지고 이 일대 패자가 되게 만듭니다. 패자가 됐다고 하면 어떤 힘이 있냐면은 이거 각 나라의 그 제후들 한번 모여가 우리 회합을 한번 합시다. 회합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한 곳에다가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전국에 있는 제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각 제후들이 하루 이틀 지내는 게 아니죠. 상당 기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 장소를 만듭니다. 임시 막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옛날에 한양천리라고 하죠, 그죠? 그럼 뭐 과거를 보러 가면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중국은 솔직히 몇 천리 될 거 아닙니까? 몇 천리를 가려고 하면 몇 달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후 한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 몇 사람이 움직여야겠습니까? 몇만 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신하들, 군인들 이렇게 하려면 그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명이 간다 그러면은 그 1000명을 먹이고 치중이라 그러죠. 먹고 입히고 뭐 하는 그들 그러고 식량 가고 돼지, 닭, 소 다 끌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만 명이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 회합을 이래 해가지고 별말 안 합니다. 뭐 이야기하고 말 잘 들어라. 그 부당하게 침입한 나라 있으면 어떻게 하자 이런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회합을 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패자입니다. 그리고 1대가 제왕공, 2대가 진문공, 3대가 이 초장왕입니다. 4대, 5대는 보통 이게 오나라, 함려나, 월날, 구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혹자에 따라서는 진목공이나 송량공 이런 사람들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장왕은 그냥 3대 패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장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 초장왕은 재위기간이 BC 614년부터 591년까지 약 한 18년 정도를 재위를 했습니다. 초나라 22세 군주고요. 자기 아버지인 초목왕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왕권이 이제 어린 나이 되니까 왕권도 불안정하고 막 반란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반란군에게 잡혀가가지고 갇혀 있다가 겨우 또 살아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홍수도 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좀 안정되니까 또 열심히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조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조회라는 것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매일 사냥하고 술만 먹고 이래 놉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언을 하는 자는 대부와 상호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내 노는 가지고 뭐라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간언하다가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거라는 신하가 도저히 보지를 못해갖고 이제 왕에게 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언덕에 새 한 마리가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이 새는 도대체 어떤 새입니까? 하고 이 오거가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거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오자서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자서. 오나라가 패자가 되도록 도와준 진짜 그 대단히 뛰어난 무장입니다.
이 오다스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다스가 이 초나라에 있다가 초평왕 때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제 오나라로 달아나가지고 그 오나라가 이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 초나라를 쳐가지고 초나라를 몰락시킵니다. 그런데 그 오다스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유명합니다. 이 불비불명,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그 간언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오거가 아주 그 지혜롭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 않는 새가 있다. 이 새는 도대체 어떤 새인가? 이게 이제 시하조야. 그 새는 어떤 새인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왕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새가 3년 동안 날지 않았다면 한 번 날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그 새가 3년 동안 울지 않았다면 한 번 울면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3년불비 비장충천이요 3년불명 그 명장경인이라. 이게 그래서 충천경인이란 말이 참 많이 씁니다. 일비충천이요 일명경인이라. 한 번 날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한 번 울면 막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은 이제 저 말을 듣고는 이제 3년이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일비충천 일명경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들들 털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의 노릇을 이제 제대로 하겠다고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과 준비의 리더십. 왕은 왜 그랬겠습니까? 이 그 신하들 중에는 무능한 놈도 있고, 그러고 반란을 일으킬 놈도 있고, 그러고 못 믿을 놈, 그러고 앞에서는 하는 거, 밖에서 하는 게 다 다르고 이래 하다는 것을 알은 겁니다. 충신이 될 사람과 아닌 사람, 나라를 정말로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알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술과 사냥 이런 걸로 가지고 방탕하게 지내면서 어떤 신하들이 옳은 신하인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냥과 이런 그 음주나 이런 부분을 왕하고 같이 왕을 즐기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 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일어나면서 바로 전부 다 처형하고 자기가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를 걱정했던 사람들을 충신들을 모아가지고 이 조정을 바로 세웁니다. 기가 막히죠? 3년을 걸리는. 그래서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다리고 보고 관찰하고 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실패하면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왕이 내가 왕입네 하고 바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끌어모아가지고 조정을 세웠다면은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초당왕은 3년 동안을 도끼를 가른 겁니다. 또 그 이후에 또 투월초가 또 난을 일으킵니다. 투월초에 난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한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연회를 내가 술을 이래 마시는데 갑자기 이래 불이 착 꺼진 겁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깜깜해졌습니다. 깜깜해지니까 이 술을 이래 갖다 주고 이래 배달을 하던 허희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을 어떤 놈이 뭐 책에 보면은 뭐 입을 맞췄다, 뭐 허리를 잡았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소설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근데 그 원서를 보면은 그냥 희롱을 했다고만 나옵니다. 희롱을 했다고. 그 희롱을 하니까 이 허희가 머리가 좋아요. 허시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희롱한 그 신하의 각근을 이 관인데 이 관이라 그래서 쓰는 그 관례에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이 관끈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불이 꺼졌을 때 어떤 자가 나를 희롱했다. 그 희롱한 자의 내 각근을 끊어왔으니까 그놈을 잡아가지고 혼을 내달라. 그냥 이거 안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그죠? 그 혼을 내달라 이러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과인과 함께 마시는 날이니 관건을 끊어버리지 않는 자는 이 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 관건을 끊으라는 겁니다. 불 켜기 전에 관건을 다 잘라라. 자기 그 여자를 희롱했다는 죄로 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장수를 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거를 전령지혜라 그럽니다. 전령지혜.
이 영이 그 갓근입니다. 관근. 갓근이라고도 관근이라고 합니다. 관을 짜는 회, 이거 회식이라고 합니다. 연회. 전령지연이라고도 합니다. 대단하죠? 역시 이 왕점 되려면 이래 통이 커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시를 이래 염선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멸을 끈 것은 치중의 정인데 고손이 바람같이 갓근을 끊어버렸네. 군왕의 바다 같은 도량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지 않은가. 사람이 좀 이래 어두운 데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축이 숙이 십분청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관용과 배품의 리더십. 참 그 초장왕이 저렇게 대단한 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관용이나 배품이 없으시리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엄격하고 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큰 그 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조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서도 조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조조도 그런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조 소서라 그래서 조조가 서신을 태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삼국지를 보면 관도대전이라고 원소와의 그 원소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 힘이 강했죠. 강했는데 이 원소와 싸워가지고 끝내 조조가 그 원소를 쳐부수고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원소의 막사를 이제 간 겁니다.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가서 막산을 뒤지다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장수들이나 신하들이 원소에게 편지를 보낸 게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첩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살려고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일종의. 자기 혹시 이 조조가 죽고 나면은 조조 밑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원소에게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것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 서신이 나오니까 이걸 다 밝혀내가지고 다 처형해야 됩니다. 라고 어느 누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조조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가져와라. 태워라. 서신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똑같은 예를 그 강무제, 그러니까 후한의 강무제도 똑같은 분소밀신이라고 해서 이 밀신, 그러니까 비밀의 서신을 태워버린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결단 내리기 어렵겠죠. 이 적장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고 저기 가서 딱 들어가서 다 이래 뒤져보니까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상대방 적장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거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탕평책을 쓰는 겁니다. 탕평책. 만약에 저것을 그야말로 통큰 그 리더십으로 했다면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좀 더 자기에게 예속되게 만들려고 했다면은 그건 또 더 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그 초장왕도 그렇게 이제 그 각건을 짜는 친구를 용서를 했었는데, 한 번은 그 뒤에 또 다른 전쟁에서 엄청나게 죽을 만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거의 뭐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한 장수가 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 초장왕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초장왕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구해내가지고 돌아왔을 때 초장왕이 그럽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급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놈이 접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100%를 보면 하죠. 예, 그 배품은 참 간용이라는 거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논어를 보면은 논어 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도 많은 가르침을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겠죠. 근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있을 만한 가르침, 딱 한마디로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논어니까 뭐 어질린자거나 뭐 덕이라거나 이런 거 아닐까 싶죠. 그 양반이 딱 했냐 그겁니다. 서입니다. 서. 용살 서자. 관용이죠. 용살 서자죠. 그래 그걸 또 설명하기를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당했으면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살 서자. 그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약자는 복수하고 강자는 용서하고 지혜로운 자는 현자는 무시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현재 우리가 그 일본하고의 관계나 이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일본을 용서하거나 무시하는 정도의 그 경지는 도저히 못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본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일본하고 축구 시합 만 해도 우리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계속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 약자의 서러움입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보니까 인도 그 이옥순 교수라고 가지고 인도 그 강의를 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도는 말이죠. 영국이 그 오랫동안 그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했죠. 그 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수탈을 하고 저 전쟁이 끝나고 물러가고 인도가 독립을 하고 나서 보상도 없고 영국 사람들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지겠습니까? 아마 현자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예? 용서 이런 말도 없습니다. 예? 용서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본을 진짜 극복하는 것, 일본을 극복하는 것은 일본하고 비교 상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무시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일본 그까 뭐 가지고 우리가 그 악어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말이죠. 자, 그다음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에는 항상 위대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위대한 여성들 계시죠? 여기 또 위대한 여성들 많이 와 계시네. 이 위대한 여성이 번희라고 하는 번희. 번희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지혜롭고도. 그 번희가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은 우리 그 허난설헌이라는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여류 문인. 그러니까 저 홍길동전선 허균의 누나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초희입니다. 초희. 원래 원인은 초희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의 그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희자가 여자를 가리키긴 합니다만 원래는 이 희가 성입니다. 성. 주나라의 그 왕족의 성입니다. 희씨. 그래서 그 주문왕이 희창이고 그리고 이 희씨입니다. 그래서 희씨라는 것은 이름을 쓰게 되면 이 원래 희씨 집안의 사람이 초나라로 시집을 가면 초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희씨 성을 가진 사람이 하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하희라 부르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희가 여자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자기의 자를 경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희를 숭상한다는 뜻입니다. 이 허난설헌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도 이 초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를 들어보죠. 번희는 초당왕의 부인이다. 장왕이 저기하여 사냥을 즐겼다. 번희가 가냈음에도 그치지 않자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번희는 사냥을 하지 마세요 하고 왕께서는 사냥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막 날 고기 안 먹어. 그래서 왕은 잘못을 바로잡고 정사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남자를 바꾸는 이제 그런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원래 이제 그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이 여자가 평생 안 변할 거야, 이대로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착각으로 결혼하고, 여자들은 이 남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이 착각을 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게 이 번지는 바꿨습니다. 남자를. 왕이 아침 일찍 조정에 들어 늦게 마치니 번이가 정각 아래에 내려가 맞으며 말하기를 어찌 이렇게 늦게 마쳤으면 왜 퇴근이 이래 늦습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시장하고 필요하지 않은가요? 하니까 왕은 어진 사람들과 더불어 말을 하면 시장하거나 힘들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번이는 왕께서 말씀하신 어진이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울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열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황의 열여전 중의 그 18에 관한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번이가 입을 가리고 웃습니다.
웃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비웃는 겁니다. 우가 뭐 어진 사람, 어진 그 조상이라 그러는데 그 아닌 것 같아. 이 말인 겁니다. 그래 왕이 무슨 뜻이요? 라고 하니까 우가 어질다고 하시니 어진인지를 모르지만 충실은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요? 하니까 이제 첩이 왕의 수군과 빚을 잡은 지 11년이 됩니다. 왕의 수군과 빚을 잡았다면 왕의 머리를 다듬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듬어 준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야기죠. 아주 총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나라와 위나라로 사람을 보내 민을 구해서 왕에게 바치고 현재 첩보다 어진이가 둘이고 저보다 비슷한 사람이 7이나 됩니다. 첩이 어찌 왕의 총애를 홀로 차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첩은 당상의 여자를 열어두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결혼관이나 이런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런 논할 만한 안 되고요. 왕에게 각 여러 나라의 다양한 나라에서 이 여자들을 미인들을 골라가지고 왕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바친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가지고 왕이 그런 경험을 쌓아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사로운 질투심으로 공사를 거르칠 수 없습니다. 왕께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잘 보고 아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첩들을 많이 보고 그 다음 능력을 보고 많이 배워라 이런 겁니다. 지금은 우구는 초위재상이 된 지 10년이 됐다. 그가 청구한 사람들은 그 자제가 아니면 저 집 아들 아니면 그 집안의 형제들이었다. 어진이를 추천하였다거나 어리석은 이를 물리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주의 지혜를 가리는 것이며 어진이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어진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충이며 어진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첩이 우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이 말을 들어 왕은 기뻐하였다. 다음 날 왕은 번이의 말을 우구에게 들려주니 우구는 자리를 피하며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물러나면서 사람을 시켜 손수고를 불러들여 그를 추천하였고 왕은 손수고를 재상으로 삼으니 그가 초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되어 장왕을 패자로 만들었다. 초나라 사서에서는 장왕이 패자가 된 것은 번이의 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손수고라는 이 재상이 초장왕이 패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최고의 공신이죠. 그런데 그 손수고를 재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구였고 우구를 그렇게 깨우친 것은 누굽니까? 번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현부진이면 시불충이요 부지기현이면 시부지라. 그러니까 현명한 자를 알고도 그것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불충이고 그리고 현명한 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회사에 여러분들도 이래 일을 하시면서 혹시 좀 지혜로운 사람이 없나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데려와서 찾아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 잘 듣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더 많은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겁니다. 더 많은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기 전에는 성공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 걸로 평가되지만 리더가 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성장시켰는가가 성공의 축도가 되는 겁니다.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리더가 또 나라를 또 크게 발전시키죠. 이 진나라가 이제 중국에 진나라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진나라입니다. 초나라 옆에 있는 진나라인데 초나라가 진나라를 정벌했습니다. 이 하징스라는 신하가 왕을 죽인 겁니다. 왕을 시해를 하고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았는데 왕을 시해했다고 해서 이제 이 진나라를 정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를 멸하고 진나라를 갖다 없애버리고 자기 땅을 복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이 모두 축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옆나라가 이런 겁니다. 옆나라가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쳐들어가고 그 시해한 그 신하를 죽여버리고 그 나라를 우리 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춘추 시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그랬죠. 전국 시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 신숙시라는 신하가 이제 사신을 갔다 오면서 말합니다. 다들 그 진나라를 또 우리의 복속을 시켜서 잘 됐다고 축하를 하는데 왜 자네는 축하를 하지 않는가라고 하니까 이래 말합니다.
세간에서 말하기를 소를 끌고 남을 밭을 지나가면 밭주인이 소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소를 끌고 밭을 지나가면 이 남의 땅을 지나가는 데서 소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밭을 지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소를 빼앗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왕께서 진나라의 난을 이유로 제후들을 인솔하여 정벌하여 있습니다. 옳은 뜻으로 정벌하여 놓고 그 땅을 탐한다면 어찌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장왕은 곧 진나라의 후손들에게 나라를 봉헌시켜 주었다. 이제 이게 그 사기 초세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라에 신하 잘못해가지고 가서 응징하러 갔는데 그 응징을 하고 나서 그 나라를 내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거를 해전타로라고 합니다. 소가 밭을 지나간다 그래서 소를 빼앗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잘못된 것이 그 작은 잘못을 가지고 이제 큰 그 피해를 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이 하징스라는 사람이 이제 왜 그러면 왕을 죽였냐는 겁니다. 이 진나라의 영공이라는 진영공을 죽였는데 그 중국 역사상 다양한 요녀가 있습니다. 요녀 하희라는 그 요녀가 있었습니다. 이 요녀는 어릴 때 채양보험의 그 기술을 배운 겁니다. 남자로부터 양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음기를 그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희가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집 가기 전에 원래 정나라의 공주였는데 정나라에서 진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배달하는 오빠하고 그런 불륜 관계에 있다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신하 한 사람하고 또 그런 관계에 있다가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가 뺏겨 죽은 게 아니고 다른 또 무시 말려 죽고요.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그 하씨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이 몇 년 못 가도 죽을 겁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양기를 뺏겨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래 살고 있는데 하징스라는 아들을 낳고 이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탕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하고 또 같이 놀았는데 친구를 데려가고 나중에는 진영공 왕까지 데려가가지고 이제 이 세 명이 한 여자를 데리고 아주 음탕한 짓을 하고 노는 겁니다. 그러고 아들 하징스에게는 그 주위를 경계를 해라. 이렇게 군사들을 경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놀았으면 또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놀면서 하징스 죄를 보니까 코를 보니까 자네를 닮았고 뭐 어디를 보니까 누구를 닮았고 누구 아들일까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가지고 노니까 이 하징스가 열을 받은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까지. 그렇게 일어났던 게 이 진나라의 반란이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그 여자는 또 그 뒤에 또 이 스토리가 이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이래 있습니다만은 또 기록에 이 여자는 3번 젊어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상당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처녀와 같았다. 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여자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채양보험을 해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전타루인데 작은 꼬타리를 잡아가지고 큰 이익을 취하는 이런 건데요. 이것도 거의 이제 지금 이 동상 한번 시계를 좀 뒤로 돌려보면 우리와 일본의 이번 갈등이 시작된 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입니다. 그 소송은 우리나라보다 일본 법원에서 먼저 시작됐었는데 지난 1995년부터 소송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일본인 변호사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억지 주장 계속 퍼면서 경제 보복하고 있는 지금 일본의 행태를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형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자이마 변호사는 지난 91년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다 강제징용 소송까지 맡게 됐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상당수가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일본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자이마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日本の裁判所に認めさせる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ところからこの問題を韓国から提起をするということで日本の状況を動かせ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
당시 이 권유가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첫 단추가 된 겁니다. 자이마 변호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단언합니다. この裁判は被害者の徴用工の人が日本の民間企業を訴えている裁判ですね。個人請求権に基づいて日本企業に賠償をさせる、こういう判決をするのは当然考えられることなんですね。 배상 책임이 없다는 아베 정부 주장은 국제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国際人権法と言われますね。では個人の権利を国家間の約束協定で奪うことはできない。もうこれは常識なん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지금 이게 저 강제징용으로 가지고 소송을 한 분이 그 어르신이 4분이었습니다. 그중에 3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한 분의 연세가 98입니다. 근데 이 강제징용 4분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을 주라고 혹시 판결했는지 아십니까? 뭐 한 100억, 10억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 1억 정도, 1억 정도. 물론 이제 이게 나머지 다른 뭐 이유가 여러 가 있겠지만은 살아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고 4명 다 합쳐봤자 4억 얼마인가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지금 뭐가 벌어졌습니까? 중요소재 3가지를 개별 검수 대상으로 한 데다가 화이트리스트 적은 겁니다. 일부 이게 거의 해전 타루라 밭에 소가 지나갔다고 소 뺏어가는 것보다 하고 더 지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초나라 사람들이 간섭은 낮은 수레를 좋아합니다. 수레가 낮았어요. 바퀴가 작았죠. 그러니까 초자왕은 낮은 수레는 말을 써서 끌겨도 불편하고 바퀴가 작으니까 수레의 높이를 좀 높여야 되겠는데 이걸 전부 수레 높이를 높여라 라고 명령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자성 손수고가 아까 얘기한 그 손수고가 이야기합니다. 법령을 자주 내리면 백성은 따를 바를 잘 알지 못하니 좋지 않습니다. 왕께서 꼭 수레를 높이고자 하신다면 마을의 문지방을 높이도록 지시하십시오. 수레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군자이고 그러니까 이제 벼슬 난 사람들이고 군자는 자주 수레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장왕이 일을 하라 하니 반년이 지나 백성은 모두 스스로 수레를 높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좀 더 물산을 산업을 좀 더 이렇게 좀 풍부하게 하려니까 좀 수레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수레 높이려면 바퀴를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재상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는 문턱을 높여라. 턱이 높으면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바퀴가 걸리면 못 넘어가니까 이 그 높은 사람들이 그 내려야 되잖아요. 내렸다가 건너가서 다시 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에이 그거 안 되겠다. 바퀴 좀 키워라.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넛지라 그래요. 넛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그러니까 이 넛지라는 게 옆구리 쿡 찌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리차드 탈러라는 사람이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 심리학을 하는 사람인데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죠. 사실 경제학상은 어떠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장실 이런 데 있죠. 가까이 더 가까이 당신은 생각보다 거리 길지 않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말. 그래 화장실에서 가면은 제발 좀 가까이 와서 볼일을 봐라. 바닥에 흘리지 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앞으로 이 소보 작은 걸음 한 걸음 가면 분명히 큰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 리차드 탈러가 예를 들은 게 이 팔입니다. 이 넛지 중에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웬간한 변기에 다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이 볼일 보면서 저 파리를 맞추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싹 다가붙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습니다. 이 변기 밑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요. 요거는 그 안 보이는 금붕어가 한 마리 딱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 금붕어가 있고 물이 담겨 있으니까 바싹 붙은 겁니다. 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주 그 아이디어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하여튼 일본 사람 답습니다. 아주
소변을 보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바람이 부는 겁니다. 참 기가 차죠. 다음 거 하나 더 보죠. 그자 어쨌든 이 아이디어들은 뭡니까? 근데 가까이 와라, 뭐 당신이 총은 장총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 이게 넛집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를 높여라라고 명령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문지방만 높여도 당연히 저절로 수레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손수고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아들에게 내가 죽이면 너는 틀림없이 빈곤해질 것이다. 손수고가 이제 이 명제상 손수고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우명에게 가서 내가 손수고 아들이라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공궁해져서 장작을 지어 나르다가 우명을 만났습니다. 내가 손수고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우명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 광대들이 있었습니다. 배우. 이 배우들은 그러니까 흉내도 잘 내고 뭐 온갖 걸 잘하는 그런 배우가 있죠. 그래 이제 이 우명이 이제 이 공공하게 사는 걸 보고는 손수고의 옷을 입고 관을 쓴 다음에 은행을 흉내내기 시작했어. 그래 옛날 죽은 손수고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가 이래 장황하고 술자리가 마련되자 우명이 나가서 축수를 올리면서 손수고가처럼 딱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수고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명이 나타나니까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재상으로 삼을 네가 이제 다시 재상으로 와라 이래 이제 하니까 우명이 돌아가 아내와 상의하고 사흘 뒤 재상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사흘 뒤에 우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든가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초의 재상은 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손수고가 초의 재상이 되어 충성을 다하며 청렴하게 초를 다스려 초왕을 폐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손수고가 죽자 그 아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이 가난하게 장작을 지어 나르며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삽니다. 손수고처럼 되느니 자살하는 힘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왕이 우명에게 사과하고 손수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침구 땅을 봉해줬습니다. 이 침구 땅도 손수고가 미리 이야기해 준 겁니다. 만약에 왕이 땅을 준다 그러면은 침구 땅을 달라 그래라. 이 침구 땅은 워낙 척박해가지고 아무도 욕심을 안 내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 그걸 이제 주니까 10세손이 지나도록 그것이 끊이지 않고 전해졌다. 대대손손. 이게 이제 우명의 의관인데요. 그래 왕의 생각을 바꾸는데 왕이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왕께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웠던 재상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가난한 데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 이게 우리가 영린일 한비자에 보면 세남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용과 같아 용. 이 용과 같은 건데 이 용의 목에는 영린이라는 게 있다. 전부 비늘이 위에서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가는데 거꾸로 난 비늘들이 있다. 용이라는 것은 잘 다독거리면은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영린을 건드리면 잡아먹히고 만다. 한비자의 세남편에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의 영린도 있잖아요. 영린.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걸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 그러고 원래 또 자기 컴플렉스나 있어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자가의에는 간군오이 왕에게 잘못 간언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간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5가지 방법이 있다. 필요한 말을 적기 효과적인 방법을 하는 건데 흉가는 넌저시 돌려서 간하는 것이고 단가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하는 것이고 간가는 자신을 바싹 엎드려가지고 통촉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해서 간하는 것이고 직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다짜고짜 지적하는 것이고 풍가는 우회적으로 비유하거나 풍자해서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에게 윗사람에게 간할 때 뭐 윗사람 뿐이겠습니까? 뭐 아래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아래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넌대시 돌려서 가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 위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당태종의 그 아주 지혜로운 그 재상이었죠. 당태종 때 정관정료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위증이 태종에게 말합니다. 폐하, 저를 충신으로 만들지 마시고 양신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랍니다. 충신이 아니고 양신, 좋은 신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가? 충신과 양신의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폐하, 충신은 자신도 죽고 가족과 가문도 풍지박살이 납니다. 물론 군주도 악인으로 낙인 찍혀 결국 나라도 멸망합니다. 충신이라고 됐다는 것은 자기 죽고 가족들도 엉망이 되고 나라도 망하고 군주도 나쁜 놈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충신의 이름 석자뿐입니다. 하지만 양신은 살아서는 편안한 삶을 살고 명성을 얻고 죽어서도 가문도 대대손손 번창합니다. 군주 역시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라도 부유해서 종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충신이 아닌 양신이 되게 해달라. 이 안자 논제라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안자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재경공이 사냥을 좋아해서 이 안녕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녕, 그렇죠. 촉추라는 사람에게 새를 기르게 했는데 새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새를 잘 기르라고 시켰는데 새를 죽여버렸으니까 이 죽음마땅합니다. 그래서 안자가 이럽니다. 촉추는 죄가 셋이 있으니 그 죄에 맞게 그를 논제하네 죄를 딱 따진 후에 죽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공이 그리하라 라고 하였고, 이에 안자가 그를 불러내어 공의 앞에서 죄를 묻는다. 이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촉추, 너는 군주의 세를 관리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그것이 첫 번째 죄다. 우리 군주로 하여금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하니 그것이 두 번째 죄다. 그렇죠. 제후들로 하여금 우리 군주가 새는 중앙에 여기고 선비는 가볍게 여긴다는 소리를 듣게 하니 이게 세 번째 죄다. 그래서 이제 촉추의 논제가 끝났으니 이를 죽이도록 해주십시오. 어때요? 이 죽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라. 과인이 그 가르침을 듣겠다. 이 왕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새를 죽였으니까 넌 첫 번째 죄다.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해서 이거 두 번째 죄다. 사람보다는 새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소문나게 만들어서 이게 세 번째 죄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참 간할 수 있는 지혜면 엄청난 거죠. 예? 이게 이제 장자에 나오는 또 이 손수고의 이야기입니다. 손수고가 세 번 재상이 되고 또 세 번 물러납니다. 삼진삼태라 그럽니다. 그러면 삼이 삼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견호라는 사람이 손수에 말합니다. 그때는 세 번이나 재상이 되어도 그것을 아주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고 세 번의 자리를 물러났으나 전혀 근심하는 기색이 없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대를 의심했다. 지금 보니 그대의 마음이 매우 평정해 보이는데 그대의 마음은 어떠하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언제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물러나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소? 나는 오는 것을 물리칠 수 없고 가는 것을 잡을 수 없다오. 나는 그 없고 이름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때문에 걱정하는 기색이 없을 뿐이요. 내가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소? 그 영화가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내게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자리에 영광이 있는 것인지 내한테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만일 그것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 관계가 없고 어디도 기뻐할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라면 자리와 관계없는 것이니까 이래도 슬퍼할 것이 없다.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사례를 한번 또 여기 한때 국방부 차관이었던 사람이 대형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준비한 연설문을 청중들에게 들려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 가지고 올라갔던 종이컵에 담긴 커피였다. 그는 다시 한 모금을 마시더니 컵을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 연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하던 연설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작년에도 여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똑같은 무대, 똑같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죠.
하지만 작년에는 제가 아직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도착해 내리니까 나를 호텔로 데려갈 사람이 공항에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더군요. 호텔에 도착하니 체크인을 벌써 끝내놓고 열쇠를 주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이 연단까지 정말 불편함 없이 왔고 대기실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부탁했더니 사기로 된 아름다운 찻잔에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 앞에 연설을 하려고 서 있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차관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석을 타고 여기까지 왔고 어제 공항에 도착해 보니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왔고 도착해서는 직접 체크인을 하고 혼자서 방으로 갔죠. 오늘 아침에도 역시 직접 택시를 잡았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해 담당 직원에게 커피를 한 잔 부탁했더니 귀찮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커피 메이커를 가리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리로 걸어가 직접 커피를 따랐습니다. 바로 이 종이컵에 말이죠. 오늘 연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내게 준 찻잔은 절대로 나한테 준 것이 아니었구나. 그 찻잔은 내가 갖고 있던 지위에 주는 것이었구나. 지위에 따라 받게 되는 그 모든 특전들, 혜택들, 우선권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수행할 역할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떠날 때, 아니 결국은 떠나게 될 텐데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는 사람에게 당연스레 사기 찻잔을 내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래 종이컵이 마땅한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리에 취해 오만해지지 마세요. 당신이 대접받는 이유는 정말로 당신의 역량 때문인가요? 느끼는 바가 있으시죠? 위무가 이를 도모하니 막힘이 없었다. 여러 신하들이 그의 능이 미치지 못한다. 조정에서 물러나온 위무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오기가 나가서 물었다. 일찍이 초당왕의 이야기를 신하들로부터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위무는 초당왕의 이야기가 무엇이요? 위무후가 가서 신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하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예 멀었어 하고 기분 좋게 의기양양하게 나오니까 오기가 대답합니다. 초장왕이 이를 도모하면서 막힘이 없어 여러 신하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조정을 물러나오는 왕은 근심 어린 표정을 띠고 있었다. 신공무신이 나아가 왕에게 조정에서 근심 어린 표정이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하고 물으니 초당왕이 말했다. 내가 이를 도모하면 막힘이 없어 여러 신하들이 내게 미치지 못하오. 나는 이를 걱정하오. 중기가 말한 바에 따르면 제후가 스스로 서성을 얻으면 왕자가 되고 벗을 얻으면 패자가 되고 헤아리는 자를 얻으면 유지하고 홀로 도모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가 없으면 망한다고 하였소. 지금 나는 못나고 어리석은데 여러 신하들은 나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소. 이것이 걱정이요. 그러니까 위무후는 신하들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하고 초장은 신하들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여기 보면은 나라를 다스린 자가 서성을 얻으면 왕자가 되고 덕사자 왕, 그리고 벗을 얻으면 패자가 되고 덕우자 패, 헤아리는 자를 얻으면 유지하고 덕이자 존, 홀로 도모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가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뜨끔한 사람 없습니까? 예, 뜨끔하시죠?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위 모의 막기 약자 망, 순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순자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당왕이 이 말을 예를 들은 겁니다. 하나라의 시조 우왕이 구주에서 하나라 때 구주, 그러니까 전국에서 금속을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정을 만들었습니다. 9개의 정, 발이 3개 달린 이 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그 왕중에 보면은 적이 너무 큰데 저걸 들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로부터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왕이 그 강감히 한번 들어보겠다고. 네, 이런 구정이 이래 있었습니다.
그래 이 초나라와 이 초장왕도 이제 패자가 되고 이러니까 건방이 좀 찬 겁니다. 그 저 구정이를 한번 어떻게 자기한테 옮기거나 해보겠다고 싶은 거죠. 그 계속 주나라에 있었으니까. 초장왕이 주나라 국경에서 군대 시위를 하였기에 주정왕은 왕손만을 보내서 이제 초장왕을 위로하게 하였다. 초장왕이 이제 그 구살이 세지니까 주나라까지 이제 가서 이제 옆에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구세가 이래 세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초당이 뭐라냐면 구정의 크기와 무게를 물어봤다. 이게 이제 문경중 이게 대소경중 문정이라고 해요. 문정. 그래서 문정지 경중이라. 이 구정의 정의 무게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왕손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덕부재정이라. 무게는 사람의 덕에 달려있지 정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덕이 그 사람의 군주로서의 그라고 그 크기를 무게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무리 크고 무거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 그 덕이 아름답고 밝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무겁고 그 덕이 바르지 않고 어지러우면 아무리 크더라도 가볍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이게 이제 그 필의 전투라 그래가지고 이 진나라와 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그 전쟁이 그 중국의 전쟁이 뭐 많지만은 이 그 장평 전투라든지 뭐 이런 전투가 많지만은 600년경에 있었던 이 필의 전투는 엄청나게 큰 전투였습니다. 뭐 수십만 명의 시신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경관을 만들자라고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경관이 사람들이 시신을 끌어모아 가지고 다 덮어가지고 이 산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워낙 시신이 많으니까 다 끌어묻기 강하니까 산을 만드는 겁니다. 경관을 만들자. 그렇게 경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우도 20만 명을 계곡에 끌어모아가지고 덮어버려가지고 경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가위무라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무에는 이 지가위무라 그러는데 거칠 지자와 창과자 이게 합쳐져 가지고 무자 싸움이라는 무자가 만들어진다. 이 무에는 일과의 덕이 있다. 건폭 폭력을 금한다는 덕과疾병 무기를 거두어 봉안한다. 그러고 보대 큰 나라를 유지한다. 전국 나라 세상을 평정하는 공을 세운다. 안민 백성을 편안히 한다. 그 화중 최상담들을 화합시킨다. 풍제 재물을 풍성하게 한다. 하는 이 무에는 일과의 덕이 있다. 이 점 저 초장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의 칠덕 중 한 가지도 가진 게 없으니 무는 나의 공적이 아니다. 진나라는 죄가 될 짓을 하지 않았고 이 전쟁을 패한 백성들은 모두 충성을 다해 군주의 명에 따라 죽었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구경거리 무덤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라고 경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 지과라는 말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가. 그래 패자의 인품과 도량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지과문입니다.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통영에 가면은 이 지과문이라고 이렇게 있죠. 통영에 가면 여기에 세변관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최대 크기의 목조 건물입니다. 이 그 통영 그 수군 통제영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좀 일제시대에는 이게 애놈들이 이걸 칸을 막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었는데 초등학교였는데 이 학교 이 땅이 워낙 기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시면 여기 기운을 한번 또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서 나온 인재들이 유치진, 유치환, 윤희상, 박경리 하여튼 우리 그 당시에 통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출신들이. 여기 학교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인물이 안 납니다. 통영에. 여기 중간에 들어가면 이게 왕에게 재올리는 자리가 있는데 워낙 그가 기운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보고 요 봐라 요 앉아봐라 이게 그래가지고 저 앉혔다가 그럼 포항공대 갔습니다 이번에. 이 안에 아주 그 기운 이 안에 워낙 기운이 좋아가지고 안에는 새나 벌이나 이런 동물들이 전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그 저런 목욕 안에 보면 저 경복궁이나 근정전 이런 데 가보면 막 그 벌레들이 쏘고 이래가지고 그 뭐 막아놓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변관이라는 이 그 거리 어마어마하게 큰 거리입니다. 이게. 아마 저걸 깔아놓고 있으면 한 몇십 명이 올라와도 될 만한 정도의 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이 이 지과문이 여기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전쟁 중에 이게 보면은 하원이라는 이제 송나라의 재상이 그 병사들에게 이 양을 잡아가지고 국을 이렇게 끓여서 다 나눠주는데 그 한 명에게 모자라고 못 준 겁니다. 그래 이놈이 그 앞에 안기를 품고 있다가 다음날 그 하원 이 타연 전차를 끌고 적군지 막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잡힌 겁니다. 그래 어제 양은 그대가 주재했지만 오늘의 일은 내가 주재한다. 그래 각자 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라. 나는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들도 있어요. 책들이. 사소한 것으로 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 전에 이 불한빈 그 한불균이라는 말을 이 김두관 그 양반이 이래 좋아하는 말입니다. 불한빈. 사람들은 이게 그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양고기가 한 그릇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배고파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먹는데 자기 못 먹는 것을 안심을 품은 거죠. 이게 이나무리 가조에 소선은 대악과 닮아 있고 대선은 비선과 닮아 있다. 작은 선심은 오히려 큰 악과 같아. 그리고 큰 선심은 너무 비정과 닮아 있다. 그래서 이제 장왕을 칭송하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불비울명 기억나시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비울명. 전령지혜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관용.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뭡니까? 지혜로운 자를 알고도 추천하지 않으면은 충성심이 없는 것이고 지혜인 자를 모르면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해전타루 밭을 지나갔다고 해서 소를 뺏는다. 너무 작은 가지고 재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핑계를 댑니다. 산진삼태 손수고가 3번 재상이 되고 3번 물러났습니다. 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고그 욕기곤 수레를 높이고 싶으면은 곧 문지방을 높여라. 제덕 부재정. 사람의 있는 것은 덕에 있는 것이지 그 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데 보면은 이 회사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회사들은 가보면 압니다. 뭘 보면 압니까? 회사를 너무 불필요하게 장식에 신경을 썼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 쫙 걸어 놓고 실내 내실과 관계없는 다른 부분들을 너무 드러나서 보이게 하는 회사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제덕부재정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스승을 구하면 왕이 되고 친구를 구하면 패자가 되고 헤아리는 사람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생존할 수 있고 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망한다. 지과위무 충적 대충지적이다. 소충은 대충의 적이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14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해보면 말이죠. 항상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 좀 더 넣지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런데 좀 이제 줄이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 한번 하고 가면은 이 초장왕은 뗐지 않습니까? 한 과목 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많이 있는데 또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